하면 빨리 사연 듣고 누구보다 재빠르게 댓글 쓰는 거라고 해야 되나요?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사는 게 어찌나 힘들던지 살면서 무슨 일이든 순위권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1등으로 댓글 쓰고 하면 기분이 그렇게 좋은 거 있죠. 그것도 1등이라고 말이에요.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분들 얘기 많이 올라오죠. 솔직히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땐 지금 번듯한 식당도 잘 운영하고 있고 엄마 생각 먼저 해주는 참 착한 딸도 하나 두고 제 인생이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일 수도 있겠다 싶지만 제 인생 까보고 나면 별거 없거든요. 시집으로 팔자 펼 줄 알았다 했지만 잘나가는 남편과는 15년 전에 이혼을 했고 오늘 이렇게 사연 쓰게 된 건 하나밖에 없는 딸 역시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아 이혼까지 가게 됐으니까요. 인생 참 꼬였다 꼬였어 소리가 절로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망한 줄 알았던 제 남편과의 결혼 생활 덕분에 딸의 문제를 해결하게 됐으니 저희도 이걸 전화위복 삼아야 하려나 하고 있다니까요. 어디서 이렇게 못 빼어먹은 애를 결혼을 하겠답시고 데리고 왔어. 너 지금 미쳤니? 너 소개받겠다고 선짜리 한번 주워내보라고 하는 여자들이 운동장에 몇 바퀴는 줄을 섰을 거다. 어? 너 검사야 검사. 어디 하루 벌어 하루 빌어먹고 사는 애가 아니라 대한민국 검사라고. 난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사실요, 남편이랑 처음 결혼했을 때부터 시댁 등살에 올해는 못 살겠구나 어렴풋이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랑 2년 만나고 결혼했는데 법조인인 남편 친구들이 저희 결혼식장에 와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그땐 남편이 절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만으로도 어떻게든 극복할 수 있는 결혼이라 생각을 했었어요. 일찌감치 부모 여의고 돌봐주시던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신 후에 정말 혈혈단신 홀몸으로 서울에 올라와 식당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사연을 쓸 정도로 사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읽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한글도 제대로 못 썼어요. 요즘 세상에 특히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낮다고 하지만 너무 못 먹고 못 배우고 살았던 게 그런 데서 티가 났습니다. 이력서 한 줄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이 어딜 가서 일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저 설거지든 뭐든 시켜만 주세요, 사장님. 다른 건 몰라도 몸 써서 하는 일은 뭐든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써주시기만 하시면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요. 제발 도와주세요. 남들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 그래도 서울 가면 일자리가 더 많을 거란 얘기 하나만 듣고 정말 기차표 값만 덜렁 들고 그렇게 서울 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할머니와 겨우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전 정말 오갈 곳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친척들이요? 물론 있었죠. 할머니 돌아가셨다는 얘기에 누구보다 먼저 장례식장에 달려오셨는걸요. 정민아, 너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그래도 살 사람은 살아야지 않겠어? 이 집 네가 몰라서 그렇지 원래 할머니 돌아가시고 남은 네 작은아버지가 가져오기로 약속했었던 거였어. 네 사정이야 딱한 거 알지만은 우리도 애가 셋이라 도저히 봐줄 여유가 안 되고 내가 서울 갈 차비는 챙겨줄 테니까 어디 올라가서 일이라도 알아보든지 해라. 그래도 여기보다는 서울이 훨씬 더 일할 것도 많고 할 테니까 네가 딸린 식구가 있기라니 뭐가 있기라니 그래도 너 혼자 먹고 살고 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작은 어머니, 저 혼자 어딜 가서 살라고 그래요. 그 집이라도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제가 동양을 하든지 뭘 하든지 잘 곳이라도 있으면 어떻게든지 살 수 있을 테니까. 노인네가 쥐고 있느라 집 팔 생각도 못했는데 정민아, 너한텐 미안하게 됐지만 우리도 우리 살 궁리를 해야 하지 않겠니? 네 작은엄마가 이 정도로 챙겨주시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 우리야 솔직히 너 같은 건 나몰라라 해도 상관없는 일인데 그래도 너 생각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였죠. 어른들이 그런 푼돈 때문에 서로 멱살을 잡고 큰 소리를 내면서 싸울 수도 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네요.
그래도 할머니랑 살던 집에서 혼자 어떻게든지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그것조차 그냥 제 욕심이었던 거죠. 할머니가 남긴 거라곤 손바닥만한 논 하나와 시골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썩 여유롭게 살고 있지 않았던 친척들이 그걸 어떻게든 팔고 쪼개고 해서 자기들 살림에 보태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터라 순식간에 오갈 데 없어진 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더라고요. 당장 그 집까지 없어지면 전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러면 뭐 독립할 자리를 알아볼 때까지만이라도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집에서 지내게 해달라 무릎을 꿇고 사정사정을 해봐도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군 식구 절대 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시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동생일 텐데 뭐 죄책감이나 절 안쓰러워하는 측은지심 같은 건 단 하나도 없으셨던 것 같네요. 서울로 올라가는 차비를 챙겨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라면서 그렇게 정말 푼돈을 들고 무작정 상경을 하게 된 겁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배운 거 없고 지식이 짧았으니까 오히려 그렇게 무작정 올라가는 것이 더 쉽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식당 가서 제 사연 팔아가면서 일하게 해달라고 사정사정한 거예요. 나이도 어리지 할 줄 아는 것도 크게 없는 것 같지. 거기다가 돌아갈 집도 없다고 하지. 사장님들 입장에선 얼마나 골치 아픈 애예요. 이런 애를 괜히 직원으로 잘못 받았다가 또 뭐 카운터에서 돈이나 안 훔쳐가면 다행인 거죠. 그래도 뭐든 잘할 수 있다고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질질 짜면서 돌아다니니 마지막으로 찾아갔었던 식당에서 그래 너 일 한번 해봐라 그렇게 자리를 내주셨던 거죠. 당장 살 곳도 없을 거 아니야. 나도 식구가 있으니까 사연 참 안쓰럽고 안타깝긴 해도 우리 집 들어와서 살아라 이런 소리 절대 못하겠고 그래도 가게 문 닫고 나면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이 없고 좀 불편하긴 하지만 저기 창고 방 쪽 정리하고 나면 너 혼자 잠자고 뭐하고 할 공간은 나올 테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다. 나도 어려운 사정이라 너 쓰자 하는 것도 큰맘 먹은 거니까.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든지 사장님 은혜 꼭 갚겠습니다. 어려운 사정과 몸뚱아리 하나만 들고 상경한 저에게 가게 창고방에서라도 지낼 수 있게 해주신 사장님한테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든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은혜를 갚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창고로 썼던 방이라 겨울이면 습 때문에 곰팡이가 올라와 매일 밤 기침하면서 잠에 들었지만 그래도 제 몸 하나 편히 누울 수 있는 곳이 생겼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던죠. 사장님도 처음엔 어린애가 무슨 일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였던 것 같지만 성실하게 제 할 일을 해내는 제가 기특해 보이셨나 봐요. 정민아, 내가 요즘에 손목이 안 좋아서 요리하는 게 영 힘들어가지고 너 나한테 음식 한번 배워볼래? 아유, 네가 손도 야무지고 하니까 잘할 것 같은데. 가게에서 설거지나 하고 청소나 겨우 했던 저였는데 우연찮은 기회로 사장님에게 음식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손이 야무져서 음식을 잘할 것 같다고 제 자랑같이 들리긴 하지만 사장님이 될성 부른 떡잎을 빨리 알아보셨던 것 같아요. 사장님 옆에서 보조를 시작한 일이었는데 가게 손님들이 올 때마다 제 칭찬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주방일 하는 사람 바꾸고 나니까 음식 맛이 더 좋아진 것 같다고. 제 덕분에 가게 매출이 늘어난 사장님은 어떻게 우리 식당에 이런 복덩이가 들어왔냐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가게 매출이 좋았던 달이면 제 보너스까지 챙겨주시면서 그렇게 절 예뻐라 하셨어요. 가게에서 일한 지 3년 가까이 되니까 제 수중에도 돈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동안 절 돌봐주신 사장님이 너무 감사해서 월급 받고 나면 방세라도 조금 내야겠다 하니까 사장님이 손사래를 치세요. 그 돈을 어떻게 받냐고요. 방 같지도 않은 방 내주는 것도 미안한데 그 돈 어떻게 받냐. 차곡차곡 모아서 나중에 혼자서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면서요. 평생의 은인이었죠. 어렵게 자리 잡았던 그 식당에서 사장님이라는 귀인을 만나고 제 인생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기 좋다면서 사장님은 월급 한 번 밀린 적 없이 챙겨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식당 운영하면서 쌓아오신 노하우를 전부 전수해 주셨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도 꿈이란 걸 꾸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장님 밑에서 열심히 일 배우면서 돈 모아서 나중에 내 이름으로 된 식당 차리는 거요. 그 식당 일을 하면서 저처럼 사정이 어려운 사람, 배고픈 사람,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고 배 든든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고요. 영 못 꿀 꿈은 아니었나 봐요. 같이 일하시던 사장님이 몸이 점점 더 안 좋아지시면서 식당을 정리한 해 만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저도 슬슬 독립을 준비해야겠구나. 모아둔 돈으로 뭘 시작할 수 있을까 고민이었는데 하루는 가게 마치고 나서 사장님이 오늘은 고생했으니까 고기나 먹자 하고 가게에 둘이 앉아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죠.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고기는 직접 구워주시겠다며 제 손에 들려있는 집게 빼앗아 간 사장님이 그래요. 너 이 식당 인수해서 네가 한번 해볼래 하고요. 자식들 중에서 식당 물려받아 하고 싶다는 애들도 없고 나도 젊었을 때부터 어렵게 살면서 이 가게 겨우 하나 차렸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내가 정민이 너 일하는 거 옆에서 계속 봐왔잖아. 이 가게 이대로 접는 게 아쉽기도 하고 솔직히 너 아니었으면 내가 말년에 이렇게 가게 잘 굴릴 수 있었겠니? 너도 내 옆에서 일하면서 장사하는 거 어느 정도 배우면서 독립할 생각도 했을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네가 이 가게 인수받아 제대로 한번 해봐. 부족한 거 있으면 그건 내가 퇴직금 챙겨준다 생각하고 보태줄 테니까 말이야. 1등 복권에 당첨됐어도 이만큼 기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열심히 일해왔던 거 인정받은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할 일인데 젊은 시절 고생하며 키워놓은 가게를 내주시겠다는 사장님 말씀에 너무 감사해서 눈물만 펑펑 쏟았습니다. 월급 받아가면서 돈 나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장사 끝내고 나면 손님들이 남긴 음식으로 배 채우고 창고방에서 잠자면서 정말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두었던 돈들이었죠. 아무리 그래도 가게를 인수받긴 턱없이 모자란 돈이었지만 사장님은 이제 내 밑에서 일하는 거 끝났으니 퇴직금 챙겨준다 생각하고 보태주겠다 하시면서 가게를 그렇게 저한테 넘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젊은 나이에 조그만 식당 사장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인간 승리였죠. 욕심 많은 친척들 때문에 살집 하나 얻지 못하고 쫓겨났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무식하고 우직하게 일 열심히 했다고 이런 보상을 다 받는구나. 얼마나 기뻤다고요. 장사도 곧잘 됐습니다. 그 전부터 요리는 제가 하고 했으니까요. 단골 손님들은 제 얼굴, 제 사정 얼추 다 알잖아요. 사장님한테 가게 인수받아서 이제 제가 운영하게 됐다 얘기하니까 그렇게 고생하던 게 이제야 빛을 본다고 같이 기뻐하시면서 개업 축하 화분을 사들고 오신 분도 있었고요. 여전히 가게 창고에서 쪽잠 자는 신세였지만 내 가게에 내 손님들이 생겼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게 꿈인지 생신지 믿기지가 않아 제보를 스스로 꼬집어 볼 정도로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식당 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것도 사람 상대하는 일이니 매일같이 좋은 일만 있진 않았죠. 사장님처럼 좋은 사람들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어린 사장이 장사를 하고 있다 하니 어떻게 하면 등쳐먹을 수 있을까 궁리하는 사람도 주변에 슬슬 끓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때 남편도 처음 만나게 됐고요. 내가 여기 밥 먹고 배가 아파가지고 지금 출근도 못하게 생겼다니까. 네가 사장이야? 손님한테 일단 음식 팔아놓고 사장은 무슨 사장이야? 어떻게 책임질 거야? 손님, 저희 식당에서 어제 오늘 식사하고 가신 손님 중에서 음식이 잘못됐다고 하신 분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저희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아프신 거 맞으신 거예요? 영수증이든 진단서든 보여주시면 제가 음식값은 안 받고 그대로 돌려드릴 테니까. 야, 봐라 진단서. 내가 이 식당 밥 잘못 먹고 지금 전치 2주가 나왔다니까. 입원해야 할 판이야 아주. 그런데 뭐? 죄송하다고? 고개 숙이지는 못할 망정 지금 내가 뭐 거짓말이라도 하고 있다는 거야? 야, 너 내가 누군 줄이나 알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니네 가게 문 닫게 하는 건 일도 아니야. 딱 봐도 진상 손님이죠. 저희 가게에서 음식 먹고 탈이 난 건 진짜 맞나 의심스럽기도 했지만 당당하게 진단서 내미는 손님을 보니까 저도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손님이 내민 진단서를 보니까 진짜 괜한 의심이 아니라 어디가 잘못된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괜히 귀찮은 일 만들고 싶지도 않고 진상이랑 이렇게 실갱이 하고 있어봤자 오시려던 손님도 안 들어오실 것 같아서 그래 대체 뭘 먹고 그랬냐 음식값 그대로 돌려주겠다 얘기를 하니 자기가 무슨 일 하는 줄이나 아냐고 구청이든 뭐든 싹 다 신고 넣어서 저희 가게 문 닫게 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다고 생떼를 부리는 겁니다. 한창 장사가 잘 되고 있을 때기도 했고 아는 것도 많이 없었던 시절이라서 이러다가 정말 가게 문이라도 닫게 되면 어쩌나 애가 타더라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니까 저희 집에서 음식 먹고 탈이 나서 일도 못하고 있으니 합의금을 물어달라는 겁니다. 딱 봐도 비리비리한 가게 돈 나올 구석도 없을 것 같으니까 합의금 500만 원 주면 자기도 군소리 안 하고 돌아가겠다고요. 가게 인수 받은 지도 얼마 안 되어 돈도 잘 벌고 있을 때도 아니었는데 500만 원이란 소리를 들으니 덜컥 겁부터 나더라고요. 지금 내 수중에 그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손님들이 많으니까 나가서 얘기하시자고 명함 줄 테니 나중에 연락하시라고 그렇게 진상 손님 달래고 있는데 식당에서 밥 드시던 손님 한 분이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하면서 숟가락 탁 내려놓대요. 그게 바로 제 남편이었고요. 뭔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가게 인수받기 전부터 저희 가게에 꼬박꼬박 찾아와 식사하시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아저씨, 내가 여기서 지금 일주일 내내 밥을 먹고 있는데 배탈은커녕 든든하기만 하구만. 아저씨 진짜로 여기 음식 먹고 배탈 난 거 맞아요? 요즘에 이 근처 식당 사장님들 상대로 탈이 나지도 않았는데 탈 났다고 거짓말하면서 합의금 뜯어가는 진상이 있다고 하던데 그쪽이 그 진상인가 싶어가지고 어디 진단서 한번 봐봐요. 아저씨, 이거 진단서 아저씨가 위조한 거 아니야? 도장 쪽이 아무래도 엉성한 게 서류가 가짜 같기도 한데 사문서 위조하시면 그거야말로 콩밥 먹는 거 아시죠? 뭐? 아,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어디서 손님이랑 짜고 치고 날 등신 만들고 야, 내가 이 가게 신고해가지고 싹 다 문 닫게 할 거니까 콩밥 한번 먹어볼래? 아, 뭐 법을 잘 아시는 분인가 봐요. 나도 법 아는 걸로 따지면 어디 가서 둘째가 하면 서러운 사람인데 그러면 아저씨가 거짓말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법적으로 제대로 한번 따져 물어볼까요? 내가 또 불의를 보면 못 참는 병이 있어가지고 잘 걸렸네. 남편이 그 진상 손님한테 명함 딱 내밀자마자 얼굴이 새빨개져선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검사님이라고요 하면서 말까지 더듬던 그 손님은 갑자기 저한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집에서 뭘 잘못 먹고 탈이 났던 것 같다고 이 집 음식 먹고 그런 게 아닌데 자기가 착각한 것 같다면서 횡설수설 자기가 했던 말을 수습하더니만 주랭랑을 치더군요. 저도 식당에서 이렇게 큰 싸움이 났던 건 처음이고 너무 놀라서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놀란 가슴 부여잡고 식당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니까 그 검사라는 손님이 황급히 물 한 잔 떠가지고 와선 괜찮냐고 옆에서 달래주더라고요. 제가 진짜 그 손 꼭 붙잡고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사법고시 본다고 공부하던 시절부터 이 식당 밥을 얼마나 먹었는데요.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죠. 진단서 보니까 아주 엉망진창이던데 왜 가짜인지 못 알아보셨어요. 날짜면 뭐며 그냥 딱 봐도 겁줄용으로 위조한 게 뻔히 보이던데. 너무 놀라서 아저씨가 대뜸 내미는 종이 제대로 못 본 것도 있었지만 한글을 제대로 몰랐던 것도 한몫했었으니까요.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참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사실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내가 글을 잘 못 읽는다.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그랬죠. 제 얘기를 듣고 그러면 자기가 일 끝나고 와서 공부하는 것 좀 가르쳐 주겠다고. 검사님이란 얘기 뻔히 들었는데 나란히 하기도 바쁜 사람이 까막 눈 가르치겠다고 어떻게 부르냐고 괜찮다고 한사코 거절을 해도 막무가내예요. 자기가 공부할 때 이 식당 없었으면 굶어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밥 든든하게 먹은 거 보답을 해야 된다나요? 그렇게 전 남편과 인연이 처음 닿기 시작했습니다. 빈말로 하는 소린 줄 알았더니만 다음날 애들 공부하는 한글책을 하나룸 사가지고 식당 문 닫는 시간에 맞춰 찾아와서 저한테 내밀더라고요. 자기도 일 바빠서 매일같이 봐줄 수 없으니까 숙제 내주고 가면 꼬박꼬박 열심히 공부하라고요. 처음엔 진상 손님보다 남편을 더 의심했었다니까요. 이 사람 대체 내가 뭐라고 도와주지 하고요. 이런 거 제대로 몰랐다가 나중에 사기당하기 십상이라고
제대로 배워놔야 한다고 하도 성화여서 얼렁뚱땅 그렇게 같이 공부를 시작하게 됐다니까요. 처음엔 제 사정이 워낙 딱하고 어려우니까 식당 문 닫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얘기를 하길래 여기서 먹고 자고 한다고 그러실 필요 없다고 제가 살고 있는 창고방 남한테 처음으로 보여줬어요. 충격 먹었던 남편의 표정에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이런 데서 살면 건강 안 좋아진다고 이른 나이에 요절하고 싶은 거냐고 하면서 가더니만 사람 불러서 벽지며 장판이며 싹 다 새로 해주기도 했고요. 고마운 마음도 고마운 마음이지만 내가 뭐라고 이렇게 잘해주나 의심스러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검사들은 죄다 돈만 밝히는 사람들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남 돕기 좋아하는 자선사업가 같은 사람도 있구나 신기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덕분에 살고 있던 창고방도 제법 방 같은 모양새를 갖게 됐고 저도 이제 계약서든 영수증이든 척척 읽을 수 있는 정도가 됐고요. 까막눈 벗어났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렇게 바쁜 사람 맨날 오라가라 하면서 시간 뺏는 것도 미안하고 해서 이제 더 안 알려줘도 될 것 같다. 어지간한 건 다 읽고 쓰고 할 수 있다. 얘기를 꺼내니까 그때 고백을 해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가르쳐주러 오는 게 아니라 저 보러 와도 되겠냐고요. 어안이 벙벙했죠. 이렇게 잘난 사람 대체 내가 뭐가 좋다고 만나보자는 소리를 하나 싶고요. 검사 정도 되면 만나달라고 따라다니는 여자가 줄을 섰을 텐데 이 조그만 식당 하고 있는 사람이 뭐가 좋아서 만나자는 소리를 하냐고. 좋은 사람 만나시라고 저도 솔직히 마음이 영 없었던 건 아닌데 사람이 노는 물이란 것이 있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랑 나는 노는 물이 확실하게 다르다. 이런 사람한테 마음 줘봤자 마음고생만 한다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제 마음을 숨기고 거절을 했었습니다만 재채기도 사랑도 숨길 수 없는 거라고 하잖아요. 결국 그 올곧고 끈질긴 마음 거절하지 못하고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전 몰랐는데 남편은 제가 식당에서 처음 일 시작했을 때부터 절 오랫동안 지켜봐왔다고 하더라고요. 딱 봐도 앳돼 보이는 얼굴인데 힘든 일을 척척하면서 인상 한번 쓰지 않고 감사하다는 소리를 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다면서요. 제가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된 사정 처음으로 남편한테 털어놓았던 날은 그렇게 힘든 인생 포기 안 하고 여기까지 와줘서 너무 고맙다며 제 손을 꼭 붙들고 눈물까지 보이기도 했었죠. 그렇게 남편이랑 만난 지 딱 2년 됐을 때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속이 미숙거리고 몸이 으슬으슬한 게 이상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임신이라대요. 뛸 듯이 기뻐하면서 당장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결혼하자는 남편을 보면서 제 마음이요 마냥 기쁘지만은 않더라고요. 사랑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서였나 봐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불같이 반대하셨죠. 어떻게 이렇게 근본 없는 애랑 결혼하겠다는 소리를 할 수 있냐면서 거의 거품 물고 쓰러지시기 일보 직전이었다니까요. 하지만 애까지 생긴 마당에 책임감 강한 남편이 어머님 반대하신다고 결혼 안 할 성미도 아니고 눈에 흙이 들어가도 결혼은 안 된다는 시어머니에게 이 사람이랑 결혼 못하면 검사고 뭐고 다 때려치고 죽어버릴 거라고 협박 아닌 협박까지 해서 꾸역꾸역 허락까지도 않은 허락 받아내서 그렇게 식을 올리게 됐어요. 결혼식 당일에 잘나가는 남편 식구들이 제 출신을 가지고 떠들어대는 소리를 고스란히 듣는데요. 저도 남편 사랑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온 시집이었지만 세상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꽃동산 같지만은 않겠구나. 씁쓸한 속을 감춰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쉽지 않은 결혼 생활이었죠. 시어머니 눈에 제가 성에 찰리 있나요? 그저 애 갖고 들어와서 잘나가는 자기 아들 앞길 딱하니 막아버린 골칫덩어리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거고요. 단촐한 살림 들고 들어와서 시댁에서 생활하면서 참 모질고 서러운 일 많이도 겪었습니다. 아이고 애가 아주 펴슬이지 펴슬이야. 야 너는 지금 해가 중천인데요? 시어머니의 등살에 위험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6개월까지 무거운 배 안고 꼬박꼬박 식당에 나가 일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가게를 휴업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하루 종일 집에 시어머니랑 둘이서만 같이 있어야 하니까 차라리 나가서 일을 하는 게 더 낫겠다 싶더라고요. 배가 무거워서 일도 못하고 집에 들어앉아 있는 며느리가 내 아들이 벌어다 준 돈만 쓰며 호의호식하는 걸로 보였는지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가면서 혼내는 것은 물론이고요.
아침에 정신 못 차리고 누워있으면 애가 어디 몸이 안 좋아서 일어나 걱정하기는커녕 제 배를 손으로 툭툭 치면서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퍼질러 자고 있는 거냐고 그러시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배가 뭉쳐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었는데 누워있는 병실 커튼 확 하고 열어 젖히더니 제 얼굴 한번 보시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거 그냥 콱 잘못돼야 하는데 하고 돌아서는 시어머니를 보고 또 한 번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진 시집살이를 어떻게 견뎠나 싶기도 해요. 그때는 별 수 없다고 반 포기하고 살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내가 가진 게 있나 뭐가 있나 시어머니 등살에 못 이겨서 저 이 결혼 관두겠습니다. 어머님 원하는 대로 헤어져 드리겠습니다 하면 애는요. 부모 없이 자라는 것이 얼마나 서러운 일이라는 걸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서러움까지 절대 저희 딸한테 대물림할 수 없다. 그런 생각으로 이 악물고 버티고 참았던 거죠. 애 낳고 나선 또 어땠는데요. 그렇게 유난을 떨더니 겨우 딸밖에 못 낳았냐고 어떻게 봐도 아무 쓸보짝에 없는 며느리라고 온갖 구박을 다 하셨어요. 손주가 딸이라고 애 낳고 나서 어머님이 따뜻하게 한번 저희 애를 안아주신 적도 없었네요. 남편이요? 모르겠어요. 남편까지 원망하면서 살기엔 제 인생이 너무 안쓰러우니까요. 일 때문에 바빠서 집구석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모르고 솔직히 말해 결혼한 이후로 소홀해졌던 게 맞기도 하죠. 자기 마누라랑 딸 자식이 자기 엄마한테 어떤 취급을 받고 사는지도 눈치 못 채고 있었던 게 사실이니까요. 어머님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가족들 다 모여있는 자리, 특히나 자기 아들 앞에 있으면 절대 그렇게 싫은 티 안 내셨으니 더 몰랐을 수도 있겠구나 싶고요. 그래도 손주 보시고 나면 좀 나아지실 줄 알았는데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절대 덜하질 않더라고요. 제가 오죽했으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겠습니까? 어떻게든 딸의 하나만큼은 번듯한 아빠둔 아이로 키워내려고 그 수모를 다 참고 견뎌냈지만 결국 제 결혼에 종지부를 찍게 된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애 키우는 일이 뭐 어디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딸 낳은 지 얼마 됐다고 아들 소리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시더라고요. 남편이랑 전 둘째를 가질 생각은 전혀 없었기에 어머님이 뭘 하시든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그 화살이 저희 딸한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됐어요. 저희 딸 초등학교 들어가서 진짜 멋모를 때였거든요. 잠깐 어머니한테 애 맡기고 장보러 갔다가 돌아오니까 시어머니가 애 붙들고 불같이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애는 엉엉 울고요. 무슨 일이시냐고 혹시라도 애가 잘못된 게 있으면 제가 따끔하게 혼내고 뭐라고 할 테니 무슨 일인지 말씀을 해보셔라 하니까 기가 막혀요. 글쎄 내가 오늘 점집에 다녀오니까 점쟁이가 그러더라. 이 집에 딸 하나 있는 게 나오면서 문을 꼭 닫고 나와가지고 이제 네 몸에선 후사복이 글렀다고. 그거 하나 달고 나오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반쪽짜리 애미니 애도 반쪽짜리로 나왔지. 요요 맹랑한 거 하나 때문에 우리 집 후사복이 어렵게 생겼으니 애미 너 어떻게 책임질 거냐? 동네 아주머니들이랑 몰려다니면서 전보러 다니시는 거 좋아하고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듣고 와서 사람 괴롭히는데 도 같은 시어머니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도 엄마라 그런지 거기서 눈 돌아가더라고요. 내 딸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귀한 내 자식이 이 집에서 반쪽짜리 자식이란 소리 들어가면서 키울 수 없다고 시어머니 손 탁 치고 딸아이 뒤로 감추고 그랬어요. 당장 사과하시라고. 애한테도 저한테도 제대로 사과 안 하시면 이혼하고 이 집 나가겠다고요.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끼셨죠. 네가 여기 아니면 뭐 어디 갈 데 있냐고. 이혼도 능력 있는 여자들이나 하는 거다 하고요. 남편 퇴근하고 집 들어오자마자 애 방에 놔두고 시어머니 보는 앞에서 떡하니 이혼 서류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 완전히 뒷목 잡고 넘어가죠. 졸지에 자기 아들 이혼남 되게 생겼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말 한마디 했다고 그거 못 참고 바르르 화를 내고 달려드냐. 애엄마란 사람이 뭐가 이렇게 책임감이 없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데 저도 더 이상 참지 않고 눈에 힘 딱 주고 그랬어요.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 지금 이혼하려고 하는 거라고. 당신도 양심이 있으면 그냥 조용히 이혼해 달라고요. 어머님, 저 부모님 없이 자라서 우리 애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화목한 가정 물려주려고 결심하면서 이 집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눈만 마주치면 거슬리는 가시처럼 저 뽑아버리고 싶어 하셨던 거
저한테 폭언하셨던 거 그거 다 참았던 이유도 어머님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순전히 제 딸 하나 보고 그랬던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애는 건들지 마셨어야죠. 어머님이 뭔데 제 딸한테 반쪽짜리 애라느니 그런 막말을 하세요? 뭘 해주셨다고요? 완벽한 내 딸 반쪽 취급하는 집구석에서 저 더는 못 살아요.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고요. 남편은 제 얘기 듣자마자 어머님께 이 얘기가 사실이냐 어떻게 된 거냐 막 따져묻고 시어머니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겠어요. 다 자기가 했던 말인데요. 그럼 내가 시어미가 돼서 그런 소리도 못하냐 삿대질을 하면서 큰 소리를 내시는 어머니 앞에서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귀한 자식 무릎을 꿇는 꼴 보니까 뒤집어지죠. 등신같이 뭐하는 짓이냐 일어나라 하시는 시어머니 손 탁 뿌리쳐버리고 남편은 저한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혼이든 뭐든 당신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어머니랑 모녀지간처럼 잘 지내고 있었던 줄로만 알았대요. 이제 당신도 꼴도 보기 싫어. 자식 못 지킨 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야. 나 바라는 거 없어. 미안한데 양육비도 위자료도 안 받고 싶어. 그 돈 주겠다는 핑계로 당신이 연락하는 것도 싫고 그냥 앞으로 살면서 나랑 우리 딸 다시는 얼굴 볼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대도 못 잇는 며느리가 아들 이혼난까지 만들었는데 어머님 기분이 어떠세요? 시어머니 얼굴 시뻘개져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죠. 홧김에 한 소리긴 했지만 열받아서 숨을 못 쉬겠네 쓰러지겠네 온갖 쇼를 하시던 시어머니는 남편조차 거들떠보지 않았고요. 저렇게 음침한 노인네한테 그동안 찍소리도 못하고 당해왔다 생각하니까 속이 다 시원하던걸요. 앞으로 딸애랑 살아갈 날은 막막했지만 적어도 저 집에서보단 행복하게 애 키울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은 가지고 집을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남편이든 누구든 시댁이랑 엮일 수 있는 것들은 원천 차단을 하고 싶어 양육비도 받지 않겠다.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했지만 제 자식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는데 혼자서 고생하면서 애 키우는 거 미안해서 못 보겠다고 남편과 협의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도 넉넉하게 받았어요. 다 끊어진 인연이라고 혼자 다짐해놓고 결국 그 돈까지 거절할 자신은 없는 제 모습을 보면서 결심했죠. 이제 진짜 죽을 각오 다 해서 살아보자. 내 딸은 부족함 없이 키워서 오늘 내가 느낀 기분 사는 동안 절대로 안 느끼게 해줘야지. 제가 할 줄 아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남편과의 추억 남아있는 식당 정리하고 딸을 데리고 근처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서 딸아이 이름 딴 식당 간판 올렸죠. 그래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연고도 하나 없는 지역에서 과연 식당 하나 차렸다고 딸 애랑 둘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걱정이 태산 같았는데 손님이 끊이는 날이 없었다니까요. 매일 새벽까지 일어나 눈꽃 뜰 새 없이 일을 하면서 이혼에 대한 슬픔도 조금씩 옅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앞에 배달 주문 들어왔어. 가까우니까 음식 포장해주면 내가 자전거 타고 얼른 갔다 올게. 조심해서 갔다 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길고 힘든 세월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오직 자식 덕분이었습니다.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날도 많았고 식당 하니까 참 그래요. 가족들이 화목하고 오붓하게 다 같이 저희 가게로 외식하러 오는 날이 많잖아요. 그거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우리 딸도 저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을 내 욕심으로 박차고 나온 것이 아닌가 싶어 미안하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누가 물어봐도 저는 똑같이 대답할 것 같아요.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하면 나 딸 때문에 살았다고. 딸 덕분에 살았다고요. 엄마 혼자 고생한다고 학교 마치고 나면 늘 식당 와서 일손을 도와주었던 딸이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애들 다 겪는 사춘기도 저희 딸만 비켜가는 것 같았죠. 어쩜 이렇게 내 맘을 잘 이해해줄까? 어쩜 이렇게 속이 깊고 의젓할까? 너무 일찍 훌쩍 커버린 것 같은 딸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질 새도 없었어요. 성인이 되고 대학 잘 다니면서 졸업 앞두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딸애한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거든요. 그 나이 때 애들 연애하는 거야 흔한 일이고 성인이 된 딸 연애하지 말라고 말릴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럴 줄 알았으면 도시락이라도 싸들고 다니면서 뜯어 말렸어야 했나 봐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하고 싶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생전 엄마 마음 한번 놀라게 한 적 없는 딸이 까무러칠 것 같은 소리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렇게 데려온 사위 아무리 남자 보는 눈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까 싶을 정도로 별로였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던 가게 사장님이야. 나이도 직업도 엄마 마음에 안 든다는 거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런데 엄마,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니까 엄마도 편견 갖지 말고 이 사람 제대로 봐줬으면 좋겠어. 이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하고 싶어. 그 정도로 난 내 결혼에 확신이 있어, 엄마. 믿어줘. 애가 생긴 것도 아니고 결혼 반대할 이유는 차고 넘쳤으니까 저도 처음엔 딱 잘라서 아무리 그래도 이 결혼은 안 된다. 엄마가 널 어떻게 귀하게 키웠는데 10살이나 차이 나는 남자, 그것도 학교 앞에서 자기 가게도 아니고 새 들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 말이 안 된다. 거품을 물고 뜯어 말렸죠. 그렇게 결혼 말리는데 전 남편 생각이 나더라고요. 결혼 안 시켜주면 검사고 뭐고 다 때려치우겠다 했던 전 남편 피가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 딸의 고집 못 꺾고 결혼을 허락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래도 딸애가 저렇게 행복해하는데 내가 계속 반대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나 싶고요. 알릴 건 알려야겠다 싶어 전 남편에게도 연락을 했죠. 혼주석에는 앉지 말고 그냥 딸의 얼굴 보고 싶으면 결혼식이나 와라 하고요. 결혼식 당일 그렇게 전 남편은 먼 발치에 서서 딸의 결혼식 보고 눈물을 훔치더군요. 엄마들 그러잖아요. 대학 잘 보내놓고 시집까지 잘 보내놓고 나면 이제 걱정할 일 없다고. 육아 졸업이라고요. 시집을 잘 보내놓은 게 아니어서 그럴까요? 딸을 결혼시키고 나서 걱정할 일 뚝 끊길 줄 알았더니만 그것도 내 맘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사위란 놈은 처갓집에 올 때마다 축성을 하고 오기에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요즘에 장사가 뜻대로 잘 안 된다고 아무래도 가게를 내놓고 좀 더 저렴한 곳으로 옮겨야겠다 싶다고요. 덩달아 결혼 후에 남편 따라 가게 일 돕는 딸 얼굴에도 근심이 드리운 것을 보고 제가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었겠어요. 김서방, 그러면 내가 돈을 좀 보태줄 테니까 자네 다른 일 할 생각 말고 우리 가게 2호점이나 한번 내보는 게 어떻겠나. 안 그래도 가맹점 좀 내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데 제대로 관리할 자신도 없고 두 사람이 같이 하면 나도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두 사람 어렵게 사는데 모른 척 하는 것도 마음이 영 편치가 않고 식당이 한창 잘 되고 있을 때라서 가맹점 좀 내달라고 생판 모르는 사람들도 찾아와 부탁을 하고 있던 터였는데 저도 그렇게 남한테 가맹점 내주느니 차라리 사위한테 내주면 전에 대학가에서 말도 안 되는 호프집 할 때보다 장사도 더 여유 있게 잘 될 거고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딸 먹고 사는 것도 크게 걱정할 일 없겠다 싶어 선뜻 결정을 내리게 된 거였죠. 말이 좋아 보태주는 거였지 막상 대학가 앞에 있던 사위 가게 폐업 신고하고 나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방 집기 팔면 그래도 돈 좀 될 거다 호언장담을 하던데 누가 중고를 그 돈 주고 사가겠어요. 오히려 폐품 처리하는 업체한테 돈까지 줘가면서 그렇게 가게 정리를 했다니까요. 가맹점 하겠다고 무작정 폐업 신고부터 하긴 했는데 장모님 제가 지금 사정이 이래가지고요. 나중에 가게 자리 잡고 나면 제가 도움 주신 건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그래 뭐 첫 술에 배부른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나도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야.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젊은 사람 둘이서 뭔들 못하겠나.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한번 해보게. 이거 자네 믿고 해주는 거 아니야. 우리 딸 믿고 해주는 거지. 결국 가게자리 알아봐주는 것부터 그 안에 들어가는 집기며 뭐며 전부 제 돈으로 해줬어요. 배보다 배꼽이 커졌으니까 제가 보태준 게 아니라 사위가 돈을 보탰다고 해야 맞는 표현일 것 같은데요. 가게 인테리어 비용에 보탠 1,000만 원 정도를 제외하면 전부 제 돈이었으니까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걸 나중에 장사 잘 되고 나면 돌려받아야지 이런 생각도 없었습니다. 사위를 도와주겠다는 생각보단 이거 어차피 우리 딸이랑 같이 하는 거니까 딸한테 물려준다 생각하고 차려줬던 거예요. 하지만 제 생각이 너무나도 짧았던 것 같습니다. 딸한테 물려줄 것이라면 그냥 딸 호주머니에 넣어줘야 맞는 것이었나 봐요. 2호점 장사가 한창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릴 무렵에 이상한 소문이 돌더라고요. 저희 사위가 3호점을 내줄 가게를 모집한다는 소리요.
본점을 운영하고 있는 제가 허락한 적도 없는데 누구 마음대로 점포를 늘리려고 하나. 딸애 불러서 너 김서방이 지금 이러고 다니는 거 알고 있었냐 따져 물으니까 딸애가 다짜고짜 절 붙잡고 눈물을 쏟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위한테 이혼 통보를 받았다고. 그 소리 듣는데 정말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엄마, 내가 엄마 마음에 대못받기 싫어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김서방 그게 돈 맛보기 시작하더니 눈이 완전히 돌아간 것 같아. 3호점 모집한다는 얘기 들었을 때부터 엄마 허락도 안 받고 뭐 하는 짓이냐고. 나랑 그렇게 싸웠는데 지금 장사 잘 되는 게 니네 엄마 덕인 줄 아냐고.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엄마가 하는 거 듣기 지겹다면서 나한테 이혼하자고 하더라고. 엄마, 나 어쩌면 좋아? 이혼이야 그렇다 치고 엄마 가게 이러다가 그 파렴치한 놈한테 뺏기면 나 정말 어떡해.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네가 뭐가 미안해? 이혼이 죄야? 그딴 놈 때문에 울지도 말어.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 말대로 가게라도 안 뺏기려면 뭐든 해야지. 이 배은망덕한. 사위한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그대로 딸의 손 붙잡고 2호점 찾아가 뻔뻔한 사위놈과 마주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되어 있는 제 딸 얼굴 보더니 무슨 일인 줄 알겠다는 듯이 앞치마를 카운터에 휙 벗어던지고 나와요. 그거 보고 저도 혈압 올라서 지금 이게 무슨 싸가지 없는 짓이냐 삿대질하면서 큰 소리를 내니까 사위도 지지 않고 본점 사장님이라도 그렇지 장사하고 있는 업장 와서 행패 부리는 거냐고. 왜 집안일 가지고 가게 와서 시끄럽게 하느냐고 따져 묻더라고요. 아, 이제 남남 아니에요? 야, 너도 이혼해준다며. 당신 딸이 이혼하겠다고 알겠다고 해서 하는 건데 당신이 뭔데 참견질이야? 가게 차릴 때 내준 돈으로 생색이라도 내고 싶은 거야? 그 돈 가맹점비 받고 나면 다 돌려줄 테니까 이제 둘 다 내 인생에서 좀 떨어져라. 화장실 들어갈 때 생각 못하고 되려 이젠 본인이 주인인 것처럼 구는 꼴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화가 치밀어 오르던지요. 그대로 사위 놈 뺨 한 대 시원하게 후려갈겼습니다. 뺨 얻어맞고도 그러대요. 나중에 저한테 돌려주는 돈에서 오늘 맞은 합의금은 빼겠다고요. 돈 때문에 눈이 완전히 돌아버린 것 같은 놈과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없을 것 같아 우선 딸을 데리고 나왔어요. 이제 어쩌면 좋냐고 발만 동동 구르는 딸을 보면서 망설이다 핸드폰을 들었죠. 당신 딸 문제야. 낳았으니까 책임은 져야지. 자식 일만 아니었어도 도와달라 부탁하는 일 없었을 거니까 당신도 부모로서 도리하고 싶으면 우리 좀 도와줘. 네, 맞습니다. 바로 15년 전 이혼한 전 남편이었죠. 당장 사위란 놈이 주인 행사하면서 가게 주인 행사를 하고 있는 걸 어떻게 엿먹일 수 있을까 둘이서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법이라면 줄줄이 꿰고 있는 전 남편이라면 뭔가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 정말 연락하기 싫었던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대충 사정을 얘기하니까 아니라 다를까 자기 딸 얘기에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혼 변호사고 뭐고 필요한 것들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신신당부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랜만에 세 식구가 마주하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 헤어지고 다시 만난 어색함이 느껴지긴 했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남편은 차근차근 앞으로 딸이 해야 할 일들을 짚어줬어요. 말을 마친 전 남편은 딸의 손을 꼭 붙잡고 너 이런 일 당할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손도 못 쓰고 있었다는 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누구보다 아버지를 그리워했을 저희 딸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쏟아냈고요. 저희 셋이서 머리를 맞대고 술을 생각하고 있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한 사위놈은 신이 나서 3호점, 4호점, 가맹점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교묘하게 간판도 새로 달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운영하는 가게랑은 별개의 가게고 자기가 따로 가맹점을 내주는 거다. 지금 그 소리를 하려고 그랬었던 거겠죠. 사위의 야가 빠진 태도에 혀를 내두르면서 저희 세 식구가 가게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혼했다던 네 애비까지 데려왔냐? 야, 그냥 제발 조용히 이혼 좀 해주라. 제가 그 돈도 다 드린다고 했잖아요. 아, 왜 이렇게 온 식구가 다 같이 구질구질하게 굴어요? 이 싸가지 없는 놈 새끼가 감히 누구한테 삿대질이야?
니놈이 아무래도 네가 있어야 할 위치를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오늘 똑똑히 알려주마, 응? 열이 받은 남편이 가게에 있는 커다란 쓰레기통을 그대로 바닥에 엎고 사위놈 머리통에 그대로 쓰레기통을 뒤집어 씌웠죠. 솔직히 그거 보고 열받아 죽을 것 같은데 너무 웃겨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다니까요. 가게에서 밥 먹고 있던 손님들도 웅성거리면서 무슨 일이냐고 수군거리고 축축하고 냄새나는 쓰레기통 뒤집어 쓴 사윈 비명을 지르면서 자기 머리 위에 있는 쓰레기통을 벗어 던졌습니다. 야, 미쳤어?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씨. 내가 니네 다 고소할 거니까. 내가 검사인데 검사보다 고소 잘하는 놈도 있나? 하여튼 감투도 안 쓴 것들이 법 잘한다고 소리 기가 막히게 하는구만. 본점 허락도 안 받고 간판 바꾸고 가맹점 모집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 줄 알았어? 뭐? 우리한테 본점 허락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간판만 그냥 바꾼 거라고. 이거 순 사기꾼이었네. 마침 식당에서 가게 운영 파악한답시고 앉아있던 가맹점주들까지 들고 일어서면서 더 도망갈 곳 없는 사위놈은 어쩔 줄을 몰라 하다 냅다 무릎을 꿇고 저희에게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돈 때문에 눈이 멀었던 것 같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하고요. 잘 들으세요. 이놈 도와만 주신다면 은혜 갚겠다고 신신당부하던 놈이었습니다. 이렇게 지 가족도 배신하는 놈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 등은 안 쳐먹을 것 같아요. 이런 놈 믿고 가게 차릴 생각 싹 다 접으세요. 제가 오늘 당신들 사기당할 뻔한 거 구제해 준 겁니다. 가게에서 큰 소리로 사위놈 죄를 따져 물으니 사위만 믿고 가게 내겠다고 하던 주인들이 다 달려들어 멱살 잡고 한바탕 소란이 났어요. 저희 남편 붙들고 이놈 사기죄로 고소할 테니까 고소장 좀 써달라고 하고요. 그 꼴 보고 딸이랑 저랑 아주 박장대소했네요. 당연히 가게 잘 지켜내고 딸애는 지금 이혼소송 밟는 중입니다. 저희 소송과 별개로 조사 과정에서 가맹점 모집하겠답시고 거짓말을 하고 다니던 사위놈의 한심한 행적들이 다 드러나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속이 다 시원하네요. 전 남편과는 어떻게 됐냐고요? 한번 깨진 그릇 다시 이어붙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살며 아버지 노릇은 다 하겠다 하더라고요. 사위 덕에 행복한 가정 꿈도 못 꾸고 깨져버리나 싶었는데 오히려 잘 됐다 싶습니다. 앞으로는 더욱이 딸의 상처받는 일 없도록 부모로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살아가 보려고요. 저희 가족의 행복한 인생 이막 응원해주세요. 제가 이 채널에 사연을 보내게 된 계긴 친정엄마의 권유였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매일 새 글이 올라올 때마다 꼭 들어보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이 채널이 아침 드라마 같고 사이다처럼 시원한 복수글이 올라올 때마다 댓글도 단다고 요게 아주 요즘 사는 낙이라고 하셨어요. 저에게도 얼른 구독하고 들어보라고 막 재촉을 하시더라고요. 전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웬 라디오 극장인가 싶었네요. 어머니께도 이게 재밌으면 드라마 보시면 되지 뭐하러 듣냐고 물어봤는데 그게 어머니의 상상력이 더해지니까 드라마하고는 또 다른 맛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친정에 가면 항상 이 유튜브 사연 얘기 흘러나오고 있으니 저도 몇 번 들어보고 하다가 얼떨결에 구독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엄마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혼소송을 사연으로 한번 보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전 어머니 말씀이 그다지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그 소송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뭐하러 그럴까 싶었는데 다른 사연들 읽어보니까 비슷한 일들을 이미 겪어내신 구독자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도움받고 힘도 얻으려고 이렇게 용기를 내서 펜을 들었어요. 전 서울 토박입니다. 아버진 사업을 하시고 어머닌 주부로 살아오신 평범한 집에서 태어났죠. 저희 집은 중산층보단 좀 사는 집안이에요. 그리고 오빠와 남동생 사이에서 자라나서 그런지 전 성격이 완전 선머스마 같고요. 초등학교 때도 골목대장을 항상 앞장서서 했고 중고등학교 때도 저는 여중욕을 나왔는데요. 쇼커트에 짧은 머리에 교복도 바지를 주로 입고 다녀서 선생님께 혼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 저에게 반했다면서 여자친구들이 초콜릿도 주고 진심을 담았다는 편지도 주더라고요. 그렇게 여중여고에서 남자 아이돌 같은 생활을 좀 했어요. 대신 학창시절에 남자나 연애 같은 단어와는 아주 인연이 없었죠. 중고등학생쯤 되면 모든 애들이 대학을 목표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학원에서 커플이 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학교와 연합해서 동아리 활동하다 사귀는 애들도 있었는데요. 전 공부한다고 학원을 다니는 것도 아니었고 배구부 활동 때문에 주말에도 시합 나가느라 쉰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키가 엄청 많이 커서 175cm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키로 할 게 배구밖에 없다고 체육 선생님이 배구부에 강제로 집어넣어 배구를 하게 됐어요. 저도 처음엔 하기 싫었죠. 하지만 체육 선생님이 피지컬 되고 운동신경 되는데 그 아까운 재능을 왜 썩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배구의 매력에 빠져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배구를 했습니다. 친정 엄마는 그런 절 여자다운 점이라고는 하나도 안 보인다면서 걱정하셨고요. 여자애가 취미도 운동이고 매일 커트머리만 하고 다니니 성별이 의심된다고 하시면서 뜨개질이나 다른 여자 같은 일을 좀 해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그런 건 아주 서툴러서 바느질도 뜨개질도 아직까지 하나도 못합니다. 요리도 결혼하기 전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매일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만 먹고 운동하기 바빴거든요. 그런 저 때문에 친정엄만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걱정되어 잠을 못 주무셨다나 봐요. 저희 어머니가 좀 약하고 여린 성격이시거든요. 제가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요리며 청소, 빨래 같은 거에도 소질이 없으니 시댁 어른들의 구박받으면 어쩌나 노심초사 하셨다고 하네요. 아무튼 전 대학도 배구 특기생으로 체대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체육대학은 선수가 안 되면 의미가 없더라고요. 전 주전으로 뛸 만큼 재능이 있었던 건 아니었나 봐요. 고등학교 때까진 주전으로 뛰고 팀의 주축이 돼서 활약을 했지만 대학에선 전국에서 모인 특기생들이 많았습니다. 그 애들 사이에서 독보적으로 잘할 자신도 없었고 슬슬 배구가 지겨워지고 슬럼프에 빠지게 되어 결국 배구를 그만뒀어요. 배구를 그만둔 후 전 사회체육과로 전과해서 스포츠 마사지, 재활운동 같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후 작은 회사에 들어가 2년 동안 사무직으로 근무를 했고요. 그런데 제가 체대 나온 사람인데 내근직이 영 맞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상사와 대판 싸우고 그만뒀어요. 그리고 얼마 동안 카페 알바를 하면서 집에서 백수로 지냈습니다. 처음엔 친정엄마도 아르바이트는 그만하고 취업을 해보라고 성화를 부리시니 제가 들은 척도 하지 않자 그냥 절 두고만 보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1년 동안 아르바이트만 하고 집에 캥거루처럼 생활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은 여전히 꼬박꼬박 먹고 다녔죠. 어느 날 그런 절 보다 못한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주영아, 너 정말 이렇게 집안일도 하나도 안 하고 안 배우고 취직도 안 할 거야? 그럼 나중에 결혼을 어떻게 하려고? 네 친구들 대학 졸업하고 얌전히 회사 다니다가 결혼했다고 하지 않았어? 취직을 해야 결혼 자금도 모을 거고 네가 결혼을 해야 나도 좀 한시름 놓이지. 그러니까 취직 안 할 거면 집에서 엄마한테 요리나 빨래 청소하는 법이라도 배워. 아, 엄마 싫어요. 나 그런 거 하나도 못하는데 어떡하라고. 난 나중에 부잣집에 시집가서 아줌마 쓸 거예요. 얘가 말하는 것 좀 봐. 누가 너같이 선머스마 같은 애를 데려갈까. 결혼을 할 수나 있고 난 네가 생각하는 거 아주 한심해서 밤에 잠이 안 와. 엄마, 갑자기 왜 성질을 내세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나 결혼하기 싫어요. 비혼주의 할 거니까 나한테 결혼 얘기하지 마요. 알았죠? 난 엄마 아버지랑 죽을 때까지 같이 살 건데. 제가 비혼주의라고 고집 부릴 때마다 친정엄마는 생각도 하기 싫다고 하시면서 얼른 결혼하라고 성화를 부리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쯤이 엄마의 갱년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안 돼. 제발 부탁이니 결혼해라. 나도 손주 얼굴은 보고 싶다 얘. 그리고 네가 정 결혼하는 거 싫으면 30 되기 전에 독립해. 언제까지 엄마 아버지 사이에서 살 거야? 엄마 아빠는 너희들 다 내보내고 둘이서만 살고 싶어. 여행도 다니고 이 밥순이 생활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난 늙어서까지 너희들 뒤치다거리 안 하고 살 거야. 어머니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와 거의 바로 결혼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어머니는 항상 여자도 일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본인이 30년이 넘는 세월을 전업주부로만 생활하다 보니 이런저런 제약 같은 게 많아서 싫으셨다네요.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도 없고 카드도 생활비도 모두 아버지 것으로만 사셨다고요. 요즘엔 그렇게 생활하는 여자들이 거의 없잖아요.
여자도 경제활동을 해야 하고 맞벌이는 10년 넘게 해도 집을 못 살 정도로 집값이 비싸니까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제 어머니가 그때 저를 보는 눈이 곱지 않으셨던 것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전 그땐 정신 못 차리고 그저 어린아이처럼 부모님이 언제까지나 보살펴 주실 걸로만 알았나 봐요. 집이 제일 좋았던 집순이었고 남자나 결혼 같은 건 저하고는 인연도 없고 거리가 먼 거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주말에 데이트다, 남친이랑 여행이다 하면서 저랑 안 놀아주니까 또 집순이로 지내야만 했던 것도 무시하진 못하겠지만 말이죠. 그래도 전 아버지가 사업을 꽤나 잘 하셔서 뭐가 부족하다든가 가난을 피부로 느끼면서 살진 않았습니다. 저희 오빠는 어렸을 적부터 책만 읽던 아이였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공부벌레니 모범생이니 재미없는 애라고 많이 놀리기도 했어요. 그러건 말건 오빠는 남들에게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묵묵히 열심히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었고요. 아버지도 오빠는 장남이니 말은 안 해도 영어, 수학, 과외도 붙여주고 뒷바라지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오빠는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부장검사가 되어 있고요. 아버지의 자랑이 된 오빠예요. 그리고 남동생은 공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서 일찌감치 식품영양학과로 진로를 잡고 영양사 자격증을 따서 학교에서 영양사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동생은 어릴 적부터 먹는 거 좋아하고 미각이 좋아서 세계의 여러 나라로 미식 기행을 혼자 다닐 정도로 먹는 것에 진심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우리 삼남매를 키우면서 부족함이 없이 키우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셨고요. 지금도 그런 점은 부모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진 제가 배구를 하겠다 했을 때 유일하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그때 배구의 매력에 푹 빠져 있을 때여서 아버지의 반대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버진 자식 일이 정말 마음대로 안 된다면서 제가 여자애들에게 러브레터를 받아올 때마다 한숨을 푹푹 내쉬곤 하셨죠. 이게 다 남자들이 쫓아다니는 거라면 얼마나 좋을 것이냐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주영아, 내가 너 체대 간다고 할 때 그렇게 반대했었던 이유가 이거야. 체육하는 여자들 성격 드세지고 손도 매워져서 남자가 안 따라온다니까. 여자에게 인기 있어봤자 무슨 소용있니? 우리 딸 어릴 땐 정말 여리여리하고 예뻤는데. 아, 아빠 또 결혼 잔소리 하시라고 그러죠? 저 결혼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제 포기하세요. 저한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오빠를 결혼시키세요. 오빠는 장남이고 이 집안 대를 이을 귀한 아들이잖아요. 난 우리 딸이 결혼하는 걸 더 바라고 있어. 네가 딸 낳으면 얼마나 이쁠 거야? 네 어머니가 결혼하라고 말하지 않았니? 아, 이제 29이나 됐으면 누구라도 사귀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와서 취직이 안 해도 되니까 결혼정보회사 등록해. 이 애비 소원이다. 결국 전 어머니의 소원인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제가 자신 있는 스포츠 마사지와 재활운동을 제 직업으로 하기로 했어요. 다시 공부를 해서 도수치료사 자격증도 따고 마사지를 배워서 운동선수들 몸 관리 시켜주는 사람이 됐죠. 선수 트레이너가 된 거예요. 전 지금까지도 제 일에 굉장히 보람있고 마음에 듭니다. 직업엔 귀천이 없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제 어머니는 그것도 여성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계속 말리셨죠. 전 살면서 저희 엄마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여자애가 여성스럽지 못하게란 말들이었습니다. 그 말도 계속 듣다가 보면 정말 지긋지긋해요. 현재는 전통적인 성 역할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만 그걸 강조하면서 여자애들은 얌전하고 예쁘고 남자애들은 활발하고 거침없어야 한다는 게 전 이해가 잘 안 가요. 보통 성격은 잠시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지만 천성은 변하지 않는 법이잖아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을 그 기질에 맞게 키워야지 그 아이의 천성을 인정 안 해주면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겠어요? 전 오빠와 남동생 사이에서 정말 여자다움을 강요받으면서 스트레스 받고 자란 아이였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런 베이스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시댁 생활에 적응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만남이 찾아왔어요. 바로 남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비혼주의를 고집했던 저의 차갑던 마음에 봄을 가져다 준 좋은 사람이었죠. 남편과는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됐지만 전 그 사람과 좋은 친구로 지내고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그 사람은 제가 일하는 선수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팀 닥터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 남편을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만났거든요. 전 여자 배구단 소속의 재활치료사로 일하고 있었고 남편은 그 팀의 닥터였어요.
닥터라고는 하지만 병원에 취직하진 않았고요.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선수들이 부상하면 치료해주고 간단한 응급처치 등을 주로 해주는 사람이었죠. 남편과 제가 이혼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남편의 집안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야 되겠네요. 제가 원래 남의 얘기를 잘 못하고 하기도 싫어하지만 여러분들이 보다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남편은 가정 환경이 좋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시어머니가 혼자서 남편과 그 밑에 여동생을 키우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히 억척스럽게 성격이 변했고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으셨겠지만 남편은 어머니 얼굴을 거의 자기 전이나 봤다고 하더라고요. 전 학교에서 돌아오면 우리 집에 항상 엄마가 계셨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남편은 항상 학교에서 돌아오면 편의점 도시락이나 빵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선 그런 일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어머니는 집밥을 좋아해서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은 몸에 나쁘다고 굳게 믿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사는 게 바빠서 집안일은 거의 시누이와 남편에게 맡기다시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의 집안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의 아들은 잘 안 봐주면서 남편의 이모 집에는 도움을 막 주셨다고 하거든요. 남편의 이모는 시댁보다 더 못 사는 집이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혼자 억척스럽게 일하셔서 본인 가정, 여동생의 가정까지 생계를 책임지게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모라는 분은 어른이시긴 하지만 정말 제가 생각해도 좀 어이가 없는 분이었어요. 다단계에 빠져서 맨날 자기 밑에 사람 모으기에나 바쁘고 이모님 본인의 애들 챙기는 건 뒷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이모님 아이들도 챙겼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전 남편에게 어떻게 그런 집에 살았느냐면서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서글프게 웃으면서 그런 집들도 아주 많다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세상에, 전 우물한 개구리처럼 사회를 정말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남편은 여동생의 이모네 애들까지 돌보는 거의 소년 가장의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저보다 요리도 잘하고 청소 빨래에도 소질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생계비만 벌고 계셨던 거죠. 제가 그런 시댁 형편을 모르고 결혼한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절 좋아하긴 하지만 제 부모님이 시댁이 가난하다고 결혼을 반대하실 것 같아 처음부터 제 짝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다고 말했죠. 난 당신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래도 결혼은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4살이나 어리기도 하고 우리 집은 가난해서 쥐뿔도 없는데 어떻게 무슨 염치로 내가 당신한테 프로포즈를 하겠어요? 그런 걱정 뭐로 해? 우리 부모님은 내가 남자 데리고 왔다는 것만으로도 두 손 들고 환영하실 분들이야. 그러니까 당신 나만 믿고 아무 걱정하지 마. 상견례도 내가 잡아볼 테니까 나한테 다 맡겨. 당신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그냥 내 곁에만 있으면 돼.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전 남편과의 연애에서도 스스로 리드하는 편이었습니다. 직장 동료였지만 남편은 저보다 4살이 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가난한 형편 때문에 여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소위 모태솔로라고 하죠. 전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아무리 응급학과라도 의사인데 의사들은 돈 많이 벌고 인기 있는 직업 아닌가요? 그런데 남편은 스스로 자신감이 부족해서 대시에 오던 여자들을 항상 피하기 바빴다는 거예요. 그러다 남편은 제 눈에 띄게 됐고 전 남편의 다정한 배려심에 반하게 된 거죠. 사실 제가 먼저 반했고 사귀자는 말을 한 것도 저였습니다. 그래서 전 항상 남편에겐 약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시댁 어른들이 절 호구로만 보고 어떻게든 돈을 뜯어내려고 해도 참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전 직장에서 남편을 만나 초고소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제가 36이고 남편은 32이었을 때였죠.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어찌나 그렇게 준비해야 할 게 많은지 전 결혼 2번 하려면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상견례를 하던 날 전 호텔 중식당을 예약했고 시댁에선 그 호텔 비싼 데 아니냐면서 놀라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상견례 날에 그 이모를 대동하고 나타나셨던 겁니다. 전 마음속으로 좀 울컥했어요. 남편에게 들은 일이 있으니 전 그 이모님이 좋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같이 오셨는지 좀 이해가 안 됐죠. 저희 부모님도 이모님의 얼굴을 보고 좀 놀라셨어요. 보통은 홀 시어머니 자리여도 혼자서 나오시지 않나요? 시어머니는 우리 아버지 얼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이
이쪽은 제 여동생인데 제가 남편이 없어서 우리 동생하고 거의 옆집 살면서 서로 의지하고 살아왔답니다. 혹시 신랑 이모가 나와서 좀 불편하신 건가요? 아, 그러셨군요. 아닙니다. 사위에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간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안쓰럽게 시어머니를 바라보면서 괜찮다고 하시자마자 시어머니는 그동안 고생했던 얘기며 남편을 어떻게 키웠는지 이런 얘기들을 마치 동네 아줌마에게 수다 떨듯이 우리 아버지에게 거침없이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옆에서 우리 어머니는 속으로 많이 놀랐다고 하시더군요. 저희 어머니는 극내향형이라 남 앞에서 얘기를 잘 못하시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정말 사돈될 분들에게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전부 숨김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만나자마자 그런 말씀들을 하시니 전 좀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좋아하는 눈치여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날만 넘기자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 신경을 쓰이게 한 사람은 그 이모님 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누이 될 남편의 여동생은 얼마나 눈치가 없는지 자기 앞으로 좋아하는 음식을 다 끌어와서 그 자리에서 완전히 뷔페식으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덕에 저희 부모님들과 전 시누이 눈치 본다고 거의 식사도 하지 못했고요. 정말 며칠 굶은 사람처럼 먹는데 이런 자리에서 꼭 그래야 했을까 지금은 의문이 듭니다. 사실 저도 먹는 데는 진심이라 누가 뭐 먹겠다고 하면 말리지 않아요. 얼마나 좋아하는 음식이 많았으면 그럴까 싶다가도 양가 인사 자리인데 한마디도 안 하고 먹을 거만 꾸역꾸역 밀어넣고 있는 미래의 시누이에게 그다지 좋은 인상은 못 받았죠. 제 얼굴에 썩은 미소가 떠오르며 좀 불편해 보이자 남편이 시누이의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그렇지만 시누이는 남편을 한번 흘낏 보기만 할 뿐 숟가락을 멈추지를 않았어요. 아, 왜 그래? 밥 먹는 사람한테 먹을 땐 걔도 안 건드리는 소리 못 들어봤어? 야, 너 여기 밥 먹으러 왔어? 너 옳게 될 사람인데 그래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가족이 될 사람한테 좀 잘 보이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뭐래? 아, 난 관심 없거든. 오빠 네가 결혼한다는 거 완전 땡큐긴 한데 나 옳게 언니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거든? 시누이는 어른들이 계신 자리에서도 말을 거침없이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나중에 시누이가 결혼하면 어떤 며느리가 될지 뻔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설마 그렇게까지 뻔뻔하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그날은 어찌어찌 지나갔는데 상견례를 마친 후 친정 부모님은 남편이 좋은 사람 같다면서 잘 지내보라고 하셨어요. 시어른들이 같이 살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말라고 하셨고요. 특히 어머니는 제가 비혼주의를 철회하고 결혼하겠다고 한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하시면서 한숨을 놓으셨고 좋아하셨습니다. 결혼 준비도 남편과 제가 같이 할 수 없으니 어머니가 해주셨어요. 남편은 바쁘니까 혼수 과자는 제 손에 맡기겠다고 하고 어머니는 너무 좋아하셨고요. 딸 결혼시킨다고 엄마랑 둘이 혼수 보러 다니게 될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요. 어머니의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그땐 결혼을 내가 하는 건데 부모님이 좋을 수도 있구나 생각했죠. 부모님께 철없이 비혼을 고집하던 지난날이 좀 죄송스럽기도 했고요. 그렇게 결혼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신혼여행도 다녀왔고 시댁에도 인사를 갔죠. 그런데 시댁에서 전 또 시어머니의 의외의 일면을 보게 됐어요. 저희들이 시댁에 도착하자 시누이는 어딜 갔는지 집에 없더라고요. 시댁에 가서 첫날 밤을 자고 친정으로 오라고, 그래야 며느리의 도리라고 친정 부모님이 말씀하셔서 전 시댁으로 먼저 갔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집도 좁고 해줄 게 없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철아, 아유 우리 집이 보다시피 좁잖니? 그러니까 이 시애미한테 인사나 그런 거 할 필요 없고 우리 집에서 잘 필요도 없다. 그러니 며느리네 친정 갔다가 그냥 너희 신혼집으로 가. 아, 인사는 무슨, 그냥 차나 한잔하고 가. 엄마, 그래도 이 사람 결혼하고 처음 인사드린다고 왔는데 밥은 좀 해주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온 며느리한테 왜 그렇게 박하세요? 엄마는 예전부터 너무 무심하고 자식들 일에 신경 안 쓰신다는 건 알았지만 며느리 밥 한 끼도 못 해줄 뿐인 건 정말 몰랐네요. 저 이제 어머니 댁에 오기도 싫어요.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나오실 줄 몰랐다면서 남편은 기가 막혀하면서 제 손을 끌고 그냥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들이 그렇게 가는데 잡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전 좀 이상했어요.
결혼은 좋게 시켜놓고선 아들 며느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대로 친정으로 가니 저희 친정 엄마는 사위 온다고 갈비에다 잡채에다 색색의 꼬치전, 생선전 등 온갖 종류의 전들은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평소엔 집밥으로 간단히 고기 반찬 하나에다 몇 가지 밑반찬만 놓고 드시는데 사위 신경 써서 잘해준다고 완전 명절날처럼 밥을 하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 저도 인간인지라 시어머니와 우리 친정엄마가 비교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받은 게 푸대접인가 보다. 우리 시어머니는 나한테 관심도 없으시구나 싶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화가 나대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결혼 전에 시어머니한테 이쁨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제 탓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겼죠. 그런 걸 신경 쓰기엔 전 너무 현실적이었거든요. 전 남편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시댁엔 며느리 둘이만 하러 가면 되고 친정 엄마에게 넘치는 사랑을 받으면 되니까 말이에요. 남편도 언제나 제 편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좀 찝찝한 상황에서 시작을 했어요. 남편과 전 직장 동료니까 같이 출근을 했지만 퇴근하는 시간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전 시도 때도 없이 나가야 하는 저보단 남편이 더 밥과 반찬은 잘하니까 요리와 빨래를 맡아달라고 했고 청소나 설거지 같은 건 제가 들어와서 하기로 했어요. 남편도 크게 반대하지 않았고요. 제가 차 운전을 하고 남편과 같이 선수촌으로 출근했고 남편은 먼저 집에 가서 제가 돌아올 때 밥을 해서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 됐죠. 전 남편과 나름대로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심한 건 어떤 면에서 좋긴 하더라고요.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친구에게 하소연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구박하는 시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고 말하더라고요. 차라리 간섭 안 하고 절 고생 안 시키는 게 나을지 모른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전 갑작스레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밤 냄새도 싫어지고 속이 울렁거리면서 헛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전 그게 임신인지 몰랐는데 남편이 먼저 제 상태를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의사였으니까요. 자기 당신 임신했나 봐. 얼른 약국 가서 테스트기 좀 사올게. 좀 누워있어. 아니 속이 안 좋은 걸 거야. 설마 이렇게 빨리 애가 생긴다고? 우리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사실 전 아기를 그닥 좋아하지 않았어요. 남동생도 저랑 2살 차이밖에 안 나고 조카들도 없었거든요. 오빠보다 제가 먼저 결혼했고 말이죠. 계획에 없는 임신을 한 전 좀 당황했지만 이 사실을 일단 시댁 친정 부모님들께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친정 부모님은 반응이 엄청 좋으신데 시어머니는 좀 시큰둥하신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톡 쏘아붙이듯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뭘 벌써 애를 가져. 열심히 돈 모아서 집을 사도 모자랄 판에 애를 먼저 가져서 어쩔 거야. 아유 철이 넌 정신이 있니 없니? 그리고 며느라기 너도 그래. 이 임신 출산하게 되면 경력 단절되고 너희 친정엄마처럼 집에서 애나 키우게 되면 어쩌려고 그래? 어머니 저 그럴 생각 없어요. 남편이랑 둘이 키우는 거지 저 혼자 독박 육아할 생각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일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 왜 가만히 있는 철이를 들먹거려? 얘가 뭐 슈퍼맨이라도 되냐?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오면 집에서 밥 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애까지 키우겠다고? 같이 키우긴 할 거니? 철이한테 육아 다 시켜놓는 건 아니고? 시어머니는 가끔가다 저렇게 저의 속을 뒤집어 놓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어머니의 집안과 남편 집안에서만 생각하고 제 걱정이나 입장 생각은 하나도 안 해주시는 아주 정없는 분이셨죠. 그런 걸 알고 시집왔기에 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장단 낮춰주지 말자고 생각했어요.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서운했겠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원래 그런 사람이려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전 임신 9개월 기간 동안 시어머니나 친정엄마의 도움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입덧을 할 땐 그 입덧을 참고 선수들을 돌봤고 8개월로 배가 불러올 땐 1개월간 쉬긴 했지만 절대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정엄마는 힘들면 친정에 몇 달이라도 있다 가라고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전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시댁, 친정, 양가 부모님께 빚을 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런 성격도 아니고요. 혼자서 뭐든 해결하고 싶어서 남들에게 신세지는 건 정말 싫었습니다.
요즘은 가족들에게도 신세를 지면 갚아야 한다는 의식을 많이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전 아기를 좀 일찍 낳았어요. 원래 임신 기간은 40주인데 전 8개월 말쯤, 그러니까 35주에 아기를 낳게 됐습니다. 진통보다 먼저 양수가 갑자기 터져서 응급으로 수술을 하게 됐고요. 진통은 임신 기간 동안 배 뭉침만 몇 번 겪고 전 그렇게 아기를 낳게 됐어요. 다행히 34주가 넘어섰고 몸무게가 3kg가 넘어서 아기가 미숙아는 아닌 수준이라고 인큐베이터엔 들어가지 않았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제가 아기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수고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아기도 이쁘지만 친정엄마 눈엔 딸만 보인다고 제 걱정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누워있는 병실엔 와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아기만 구경하고 이쁘네 한마디 남기고 가셨다고 나중에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아무리 며느리가 이쁘지 않다지만 본인 손주인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섭섭한 마음이 들었고요. 딸이라서 그런 건가 하는 의심도 들고요. 왜 드라마 보면 아들 선호 사상에 푹 절어있는 시어머니들 많잖아요. 혹시 우리 시어머니도 그런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전 병실에서 힘없이 누워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자기 어머니 말이야. 너무 나한테 찬바람 쌩쌩 부는 거 아니야? 아들 뺏긴 기분이 드는 거야? 아니면 내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야? 우리가 같이 육아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시는 건가? 아니야. 당신은 그런 신경 쓰지 말고 산후 회복하는 거나 잘 신경 써. 우리 어머니는 내가 잘 알아. 워낙에 말 표현하시는 분이 아니라서 그래. 당신이 이해 좀 해줬으면 좋겠어. 난 우리 딸 태어났을 때부터 너무 기뻐서 눈물이 다 났다니까. 남편은 호들갑을 떨면서 제 손을 잡고 수고했다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큰 꽃바구니도 병실에 장식을 해줬고요. 남편은 아기가 생겼다는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친정 부모님도 첫 손녀라고 너무 좋아하셨고요. 그래서 아버진 제가 퇴원하고 첫 명절에 아기를 데리고 왔을 때 남편에게 뭐 필요한 거 없느냐는 식으로 물어보셨어요. 아이고 우리 손녀딸 아주 예쁘구나. 이뻐. 내 친구들이 손자 손녀 자랑을 그렇게 할 땐 뭔 소린지 몰랐는데 이렇게 태어나고 보니까 좋네. 자네 뭐든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해. 내가 우리 딸 출산 선물로 새 차나 집 정도는 사줄 수 있으니까. 아닙니다 아버님. 저희들 작지만 전셋집도 있고 제 차도 아직 잘 굴러갑니다. 그러니 필요한 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저희 본가에서 받는 게 없는데 저만 받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 괜찮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손녀 예뻐서 자네 장인이 제안하는 거니까 사양하지 말어. 우리 딸 너 집이 좀 좁으니까 불편하다고 하지 않았어? 애기 방 나중에 꾸며주고 싶은데 못하고 있다며. 전셋집이라 페인트도 못 칠한다고 말이야. 난 너무 좋지. 하지만 우리가 벌어서 집 살게. 어머니 아버지께 집까지 신세 지고 싶지 않아요. 저도 독립적인 성격이어서 부모님이 집을 해준다고 말씀하셨을 때 턱 바로 받진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진 저에게 제가 어렵게 결혼했고 아기까지 낳은 걸 보니 감개가 무량하다면서 집을 해주시고 싶다고 고집을 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께 집을 받았습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였어요. 그 당시 돈으로 한 10억은 되는 아파트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진 방 3개짜린 당연히 되어야 한다며 이왕 집을 사는 건데 학군이 좋은 대치동으로 하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버지가 사주시는 대로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남편은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다며 너무 좋아했어요. 작은 것도 아니고 무려 강남의 아파트를 갖게 되다니 말이죠. 친정아버진 처음엔 남편 명의로 사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세금이며 혜택이 더 나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부담스럽다고 하며 공동 명의로 집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전셋집 생활을 바로 청산했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이 소식은 시어머니의 귀에 금방 들어가게 됐고요. 남편에게 그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는 득달같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꼭 비꼬는 듯한 말투로 말씀하셨습니다. 예, 너희 친정집에서 집 해주셨다고? 아이고 너 정말 땡 잡았구나. 애 하나 낳았을 뿐인데 그것도 아들도 아닌데 너희 아버진 정말 돈도 많으신가 보네. 요즘 세상에 누구는 애 안 낳고 사나?
아이고, 너네 친정은 왜 그리 유난스럽니? 첫마디부터 저러시더니 정말 전 시어머니에게 대꾸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었지만 그래도 가정교육도 못 받은 며느리란 욕은 듣기 싫어서 한마디 해줬어요. 네, 어머니. 저 원래 비혼주의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제가 결혼해서 애 낳은 것만으로도 칭찬받을 일이라 하셔서요. 그래서 사주신 건데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가 막말로 저희 집 사는데 돈 보태주신 것도 아니고요. 뭐? 너 엄마를 꽃따위로밖에 못해. 너는 어떻게 시애미한테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니? 아이고, 넌 처음부터 내 맘에 들지도 않더니 끝까지 이런 식이구나. 난 네가 애 낳고 아파트 받았다길래 부러워서 그랬던 거야. 아니, 부러우면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지. 꼭 저렇게 비틀어서 얘기하실 건 뭐래요? 그래서 전 더 들을 말도 없을 것 같고 기분이 나빠서 잘 계시라고 끝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다시 전화를 하셔서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야, 너 정말 이 시애미가 어른 같지가 않지? 통화하는 도중에 끊는 그런 버릇은 누구한테 배운 거야? 못돼 먹은 것. 우리 철이가 착해서 그렇지. 아니면 너 같은 애랑은 결혼도 하지 않았어. 그 팀 닥터인지 뭔지 그만두고 병원장 딸이랑 결혼했어야 하는데, 아유, 우리 아들은 너 때문에 앞길이 막힌 거다. 여러분은 우리 시어머니 같은 사람 이해가 되시나요? 전 왜 제가 이런 말을 그것도 시어머니에게 들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어머니와 말하기 싫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시어머니를 차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중에 있던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어이가 없다고 불평을 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그저 시어머니가 힘들어서 그렇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말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말을 며느리가 돼서 어떻게 신경을 안 쓰고 살겠어요. 그것도 저렇게 아픈 데를 찌르는 날카로운 말만 하시는데요. 그런데 그 전화통화를 하고 며칠이 안 되어서 전 또 당황하고 어이없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받았느냐고요? 바로 그 문제의 시이모님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시이모님이 저희 아파트에 이사한 후에 전화하신 것도 마음에 걸렸어요. 이모님은 저에게 좋은 약이 있는데 사지 않겠냐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뭔가 속을 것 같은 느낌에 일단 거절을 하긴 했어요. 먹고 있는 영양제가 많다고요. 그런데 시이모님은 그 약이 그냥 영양제가 아니고 산후 회복도 돕고 수술 후 몸이 튼튼하게 해주는 좋은 명약이니 뭐니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끈질기게 권유를 하시는 거죠. 얼마 후에 리더 모임이 있다면서 자기한테 회사 사람들 소개까지 해달라고 숫제 대놓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전 시이모님의 말씀이 좋게 들리질 않았습니다. 다단계를 하시다가 쫄딱 망했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생계비까지 줘가면서 돌보고 있다는 시이모님의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애둘러 거절을 했죠. 이모님, 말씀은 정말 감사한데 저 이제 안 아파요. 원래 몸이 좀 튼튼하기도 했고 수술 한번 했다고 여기저기 막 아픈 건 아니니까요. 아프면 병원 갈게요. 아니, 내가 너 생각해서 해준 말인데 그렇게 고깝게 들을 건 뭐니? 우리 언니한테 얘기 들었는데 너 정말 대바라진 애였어. 시댁에 시집을 왔으면 어른들 말씀을 고분고분하게 들을 줄 알아야지. 제가 제대로 된 말씀이면 듣겠는데요. 약을 팔려고 하시는 거면 안 들으려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 가든가 그때 약 사 먹을 테니까 저한테 그런 강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저희가 아파트 샀다고 해서 돈 좀 있나 보다 하고 파시려는 거 아니세요? 뭐? 야, 네가 언제 우리 집 생계에 뭘 보태줬다고 그런 무리한 소리를 짓거려? 정말 보자 하니까 됐어. 난 좋은 약이라 소개해 주려고 한 건데 그만 끊자. 이모님 역시 화가 난 상태로 전화를 끊으셨어요. 전 그때 좀 시댁이 가난한 게 보통 일은 아니구나 생각이 들어 피부로 와닿았죠. 왜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망설였는지, 그리고 시댁 일이라면 치를 떨고 안 가려고 했었는지도 말이에요. 시어머니와 시이모님에게 대이고 착취를 당하면서 남편은 정말로 지긋지긋했던 것 같습니다. 전 그런 남편에게 이젠 정말 신경 쓰지 말자고, 우리끼리 잘 살면 된다고 위로를 해줬고요. 그 사건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이 불길한 찝찝함으로 가득 차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아이가 열이 나고 감기가 심해서 병원을 가야 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남편이 월차를 내고 아이를 돌보고 전 출근을 해야 해서 나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가고 싶었지만 회사에서 출장을 가라고 해서 지방에 가서 선수들을 봐줘야 하는 일이 생겼거든요. 남편은 그때 자기가 나서서 애 데리고 병원을 가겠다고 하더군요. 전 남편에게 고맙다고 하고 지방으로 마음을 놓고 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저녁 늦게 돌아와 보니 시어머니가 떡하니 저희 집 안방을 차지하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시누이까지 데리고 말이에요. 전 평소에 저희 집에 오시지도 않는 분이 왜 이러고 계신지 몰라서 남편에게 눈짓을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우물쭈물 제 눈을 피하는 겁니다. 그 대신 시어머니가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너 아픈 애기를 우리 아들한테 맡겨놓고 어딜 갔니? 네가 엄마가 맡기는 맞아? 어떻게 애 병원 가야 되는데 남편한테 맡기고 앉았어? 아니, 어머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오신 거예요? 혹시 놀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놀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캐리어를 2개나 끌고 시누이도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시누이인 볼이 불룩해져서 불평을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다면서 도대체 밥은 하고 다니는 거냐고 말이죠. 전 정말 분하고 화가 났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밤 늦게 들어왔는데 평소 같으면 남편이 딸을 케어하고 재웠던지 같이 잠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나다니 무슨 일이랍니까? 전 남편을 다른 방으로 급하게 불렀어요. 그동안 자초지종을 묻자 남편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에게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변명이라는 게 저로선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미안해. 어머니가 우리 신혼집 구경하러 오시겠다고 해서 난 아무 생각 없이 비밀번호 알려드렸거든. 나도 어머니가 내 동생까지 데리고 살러 오실 줄은 몰랐지. 딸이 아프다고 다음에 오시라고 해도 막무가내여서 말릴 수가 없었어. 정말 미안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 짐까지 싸들고 오시면 어떡해. 그걸 알면서도 그냥 집에 들여보낸 거야? 딱 봐도 무대포로 쳐들어오신 거잖아. 당신 그런 거 화도 안 나? 시어머니는 안방에 있다가 우리 부부가 다투는 소리가 들리자 작은 방 방문을 쾅쾅 두들기면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야, 이 문 안 열어? 너네끼리 무슨 소리를 쏙닥쏙닥거리는 거야? 어라, 내가 짐 싸들고 너희 집 와서 기분 나쁘시다? 나도 강남 아파트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 그러니까 이제 같이 사는 거지 뭐. 마침 이 집 계약도 끝났겠다. 좀 있으면 이사 나가야 되는데. 너희 집이 살기 좋아 보이더라. 전 화가 나서 안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님 팔짱을 끼고 의기양양하게 서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머니가 이러시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죠. 물론 각자 합의하에 제가 허락을 하면 같이 살 수도 있고 다음 이사를 하실 때까지 잠시 거처하신다면 저도 이해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마치 당연히 자기 집 오듯 행동하고 시누이란 사람은 저한테 밥 맡겨놓은 사람처럼 구니까 화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전 시어머니께 얼른 나가시라고 정말 도둑처럼 이렇게 막무가내로 오시지 말고 먼저 상의를 했어야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갑자기 울면서 쇼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집에서 얼마나 권위가 없으면 며느리가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나를 내쫓으려고 하니. 이 집이 우리 아들 명의라며 아무리 친정아버지가 사줬다고 해도 엄연히 네 남편은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있어. 엄마 그런 말이 어딨어요. 이 집 공동명의예요. 우린 부부지만 동등한 위치에서 각자 생활하고 수입도 생활비 반반씩 낸다고요. 그러니까 얼른 가세요. 제가 나중에 월세방 보증금 정도는 드린다니까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더 꺼이꺼이 울면서 완전 헐리우드 배우 뺨치기 연기를 잘하시더라고요. 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 모습을 멍청하게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무래도 친정에 알리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남편이 저에게 잘해준다 하더라도 이런 무대포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이모까지 세트로 괴롭히니 도저히 못 살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다시 시댁으로 쫓아보냈습니다. 좋은 말로 해서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이 힘으로 하는 수밖에 없죠. 시어머니는 안 끌려 나가려고 안간힘을 쓰셨지만 제 힘이 굉장하거든요. 운동을 했으니까요. 시누인 옆에서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매달리면서 안 나가려고 난리를 치더군요. 아까지 바락바락 썼어요. 아니 왜 우리 엄마한테 이래? 진짜 너 시어머니 우습게 보니? 말 잘했어. 시누이라고
뭐라고 처음부터 내가 오든 말든 소 닭 보듯 한 년이 니네 엄마 괴롭힌다고 매달리긴 왜 매달려? 전 신우이를 발로 차서 집 밖으로 떨어뜨리고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면서 문 열라고 쾅쾅 대든 말든 무시해버렸죠. 그랬더니 남편이 집안에서 안절부절 왔다 갔다 하면서 저에게 애원을 하더라고요. 자기야, 내가 진짜 면목이 없는데 그래도 1년이라도 한번 같이 살아보면 안 될까? 물론 우리 어머니 방식이 너무 괴이한 거 당신이 이해 못하는 거 잘 알아. 하지만 조금만 양보해서 한 1년 정도만, 응? 아니, 이건 방식이 틀렸어. 난 절대 그럴 수 없어. 앞으로 당신이 시어머니 시누이 편 든다면 나 이혼할 거야. 그러니까 선택을 해. 나와 우리 딸인지 시댁 식구들인지. 남편은 울면서 아무 결정을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결국 저희들은 이혼 숙려 기간을 가졌습니다. 친정에선 제가 당한 일들을 얘기하니 화를 내시면서 엄마 아버지가 다 펄쩍 뛰셨어요. 시어머니의 행위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이고 시이모도 뭔지도 모를 약을 막 팔려고 하는 걸 보니 그 집안은 글렀다면서 마음 굳게 먹고 이혼까지 가자고 하더군요. 여기까지가 제 이혼 사건의 전말이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하고 한두 번 만났는데 남편은 자기가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지내냐고 물었더니 시댁에 돌아갔다가 시어머니가 시이모와 함께 그 좁은 집에서 복닥거리는 걸 보고 결국 보증금을 해주고 자긴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집을 일단 팔고 그 돈의 반을 주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잘못한 건 시어머니를 끊어내지 못한 것뿐이니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동 명의였던 집을 팔아서 남편에게 위자료를 줬습니다. 남편은 극구 사양하고 미안하다고 계속 되풀이했지만 전 그 사람에겐 악감정이 없는걸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만행 때문에 이혼하자는 것뿐이죠. 그렇게 제 짧은 결혼 생활은 끝이 났어요. 하지만 전 우리 딸을 얻었으니 상관없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제 딸을 키워주시겠다고 계속 일을 하라고 하셔서 전 친정에 다시 들어갔고요. 여러분, 제 얘기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전 그저 좀 더 시어머니가 저에게 잘해주고 소통해줬으면 이렇게 냉정하진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제 시어머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한 끝에 이혼을 선택했고요. 남편과 남이 된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살다가 전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았으니 제가 살기 위해 탈출을 했다고 할까요? 무조건 저희가 집 샀다니까 쳐들어와서 자기 집처럼 행동하는 무대포 시어머니를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야 할지 캄캄했으니 말이죠. 여러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전 이제 다신 결혼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딸만 잘 키우고 살려고 합니다. 부모님께 지금은 잠시 의탁하고 있지만 아기가 크는 대로 이사를 가려고요.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